조만간 어떤 빅딜이 있을 예정인데 한국이 배제된 채 협의가 오고 간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만 명가량의 특수작전군이 동원이 돼서 산맥을 따라서 후방에 침투하는 15분 정도만 사격을 해도 수도권은 불바다가 됩니다. 즉 북한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그런 복합적인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막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여전히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이라면서 미국을 뭐 강하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사실 초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면이죠. 초면이었던 시절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아주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호되게 당했죠.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웃으면서 내미는 손 그리고 그 뒷짐을 지고 있는 그 다른 손에 뭘 들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1차 만남 때도 그랬어요. 뭐 처음에 로켓맨이라고 했다가 화염과 분노, 그런데 핵 버튼이 네 거보다 더 크다라고 했다가 아주 유치한 말장난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다가 갑자기 이제 2018년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화해 무드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 또 막 추켜 세우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은 트럼프의 진심을 믿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용단 하노이까지 가고 싱가포르까지 가면서 쇼잉을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얻은 것은 망신뿐이었고 트럼프는 김정은보다 훨씬 더 많은 패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김정은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또다시 6년 뒤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데 저게 과연 진심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급할 게 없습니다. 2018년에 김정은은 누구보다 조급했거든요.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유엔 제재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북한 주민들한테 봐라, 나 이렇게 능력 있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건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김정은은 그 통치의 안정성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더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면서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북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통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이 뭐 한 달 더 굶나 두 달 더 굶나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트럼프와 협상에 임할 것이고 그 여유를 갖는 동안에는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북한의 어떤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트럼프 집권 내내 이렇게 으르렁대지는 않을 겁니다. 곧 조만간 어떤 빅딜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 김정은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패, 즉 본인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겠죠. 저번에 너무 성급하게 꺼냈다가 다 뒤집혔거든요. 빅딜이라고 하시면 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계신 걸까요?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굿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배드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스 웡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반도 관련, 특히나 대북 관련돼서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인이 있어야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알렉스 웡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수행했던 역할을 보면은 상당히 원칙론자, 즉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불용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보유 국가다라고 슬슬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포석일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데 알렉스 웡의 가장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즉 실무진에서 그렇게 강하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좋은 말로 끌어낸 다음 협상장에 앉혀놓고 그 다음 실무진이 다시 투입이 되어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만큼은 네. 북한을 재차 핵 보유국으로 네.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네. 그 의도를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협상 수단이죠. 트럼프는 크게 본인의 협상 스킬을 바꾸지 않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 극은 아주 상대를 크게 칭찬하거나 다른 분은 아주 상대를 크게 비난하는 겁니다. 요 중간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 아주 파행으로 갔고 지금 뭐 트리더 캐나다 총리를 향해서 51번째 주지사가 되어라라고 강하게 압박한다든가 혹은 그린랜드를 우리의 미국의 영토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기존의 미국 우리가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 질서에서 경찰 그리고 큰 형님의 역할을 했던 미국이 아니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권 추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압박을 하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어떤 협상 전략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트럼프 개인의 협상 전략이 여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 협상 전략에 대한 호불호는 딱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A가 좋고 B가 싫다고 해서 A만 할래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웃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단 협상장에 앉혀놓고 그 4년 내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4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 4년 내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를 훼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벽하게 비핵화시킬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이 어떤 수를 가져와도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그 북한의 핵 문제가 또 다른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막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회담장에 데려다 놓고 회담을 질질 끌고 가면 피로감을 느끼는 건 북한일 테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우리나라 입장으로선 좀 걱정되는 게 한국을 배제하고 두 나라가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의 배제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간 협상에 임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대전제로 하거든요. 하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질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들 사이에 이루어질 대화라는 것은 이 비핵화가 초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상의 그 목적과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지는 그 협상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새로운 어떤 루트로 압박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는 것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축소된다. 이거야말로 고정관념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한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나치게 한미 동맹과 그 한미 관계에 의존해 왔다라는 것이 제 중론입니다. 즉 우리도 이제는 외교적인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고 해외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문화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적인 파워는 어쩌면 헐리우드를 넘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국력 그리고 달라진 어떤 문화적 파워,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의 최우선적인 그런 외교를 해 나가면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라든가 이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면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일본도 두려워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모멘텀을 발상의 전환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와 일본 사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와 뭐 인도라든가 혹은 대한민국과 호주라든가 대한민국과 어떤 다른 나라들 사이에 양자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은 북미 정상회담이 뭐 어디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뭐 어떻게 연출이 될 거라고 또 상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가장 최악은
평양으로 트럼프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제 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3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어떤 동남아 국가가 될지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든가 혹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중국을 최대한도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중국을 최대한도로 압박을 해서 중국이 다시는 미국의 국력을 넘보는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대전제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것이 유럽이 될 수도 있고요.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가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다양한 혹은 베트남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봐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양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종전 협상이 오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글로벌 핵 군축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중국도 같이 동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약 중국이 핵 군축 논의에 좀 합류를 하면 한반도 비핵화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교가에서의 대표적인 말장난입니다. 군축을 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숫자를 줄인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줄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억제력의 그 크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그 안보 불안 혹은 안보 위협을 상대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낮춘다라는 것은 제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위협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핵무기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있을 경우 대한민국이 느끼고 있는 북한의 그 핵에 대한 어떤 위협은 똑같은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어차피 한 방 맞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 10방 맞으나 100방 맞으나 한 방 맞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축이라는 논의에 대해서 좀 정확한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핵군축 논의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은 중국을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여기에 들러리를 서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마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혹은 지금 북한 경제가 중국에 상당히 이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압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북미 간의 어떤 그 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있지. 여기에 중국이 참여를 해서 옛날에 육자회담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가지고 계실까요? 자체 핵무장은 사실 매우 어려운 논의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를 했을 시 우리가 받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인 모든 이익들을 한 번에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어떤 그 논의의 그 범주를 좀 확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핵무장이냐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반드시 개발하는 것이 자체 핵무장이냐 아니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을 다시금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이 핵무장이냐 즉 다양한 범주의 논의가 있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의의 범주가 넓어진 상태에서의 자체 핵무장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배제된 채 핵 군축에 대한 협의가 오고 간다면 그때 가서 사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축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개가 있던 것이 3개가 된다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런 군축의 논의에서 배제가 되고 협상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정성장 박사와 같은 이런 한반도 분야 최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을 우리가 회방을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핵무장 논의는 실제 그것이 핵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군부를 떼야 미국이 우리를 의식하죠.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나라랑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단순 병력으로 따졌을 때 북한은 12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대에 60만 명 선이 무너져서 지금은 50만 명 정도 됩니다. 즉 단순 병력 차이로 봤을 때 한 2.34배 정도의 규모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기갑 장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총량, 즉 우리가 흔히 머릿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릿수 면에서는 북한이 약 6천에서 7천 대 정도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약 2천 대 정도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 차량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많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적으로도 그리고 수량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합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KF-16이라든가 F-15K라든가 F-35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 발끝도 못 따라올 수준의 전투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해군 전력 역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수상함의 규모는 많으나 잠수함의 규모는 북한이 약 70에서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21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우위에 있으나 양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군은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저걸 마적단 아니냐라고 비하를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비하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적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 즉 북한군과 대적한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방적으로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러시아군은 막기가 쉬웠는데 북한군은 정말 막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당위와 명분이 없음에도 왜 저들은 저렇게 사활적으로 싸우냐가 그들의 공통적인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군도 저렇게는 안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남의 나라 땅에 쳐들어온 저 친구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왜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군의 세뇌 상태 혹은 그들의 정신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북한과 맞붙었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한테 많은 무기를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북한은 현대전을 경험하면서 드론 기술이라든가 뭐 소총 화기라든가 혹은 포병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술 운영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북한에 그대로 가져가서 한반도의 전장에 맞게 그들이 변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전쟁을 해봤다라는 경험은 그건 사실 싸워본 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군을 마냥 마적단 같은 군대라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한반도에서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실까요? 한반도에서 북한이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일단 북한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건 사실 공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전격전이죠.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명 가량의 특수작전군이 동원이 돼서 우리의 그 산 골짜기들을 따라서 산맥을 따라서 이제 후방에 침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아주 다량의 그 수륙 양용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의 해병대라고 불리는 그 해군 육전대들을 태워서 각 해안에 침투시키고요. 즉 북한은 전쟁을 38선부터 밀고 내려오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침투해서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그런 복합적인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항공기들도 사실 우리가 무시하고는 있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나무로 만든 항공기들 A2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저조공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조공 비행기에 북한군 병력들을 태워서 올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그들을 막아내는 게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20만 명이 한 번에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는 건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도 약 10,000대 정도의 장사정포가 전선에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10,000대의 장사정포가 15분 정도만 사격을 해도 수도권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포격을 통해서 이제 이 주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어떤 그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교통망을 끊어버리고 내부를 와해시킨 다음 그 와해된 틈을 타서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침투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거든요. 저기 뭐 거제도도 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기 뭐 전라남도 남해도 사실은 전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뭐 의정부도 전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북한의 어떤 복합적인 전술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전반적인 행보를 봤을 때 올해 뭐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올해 한반도 정세는 사실 2025년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만남이 올해 안에는 있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당장 올해 만나지 않더라도 아마 올해 중요한 논의는 오고 갈 겁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초에 북한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는 지금 재선을 못하지 않습니까?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기 후반, 즉 2년만 넘어가도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 오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어떤 그 외교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결이고 두 번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만남은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이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은 올해 안에 끝납니다. 네. 올해 안에 끝나게 되면은 상당수의 그 북한군 병력,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군 병력,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는데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의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날 텐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끼어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머리 터지는 논의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인 위기인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할 겁니다. 벌써 올해 잘 아시겠지만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군사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수십 대의 비행기가 대만 해협 그 중간선을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 중간선 넘어가도 물론 공룡이긴 합니다만 대만 근처에 비행을 하고 대만섬을 포위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대만을 접수하는 그런 옵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중국은 그런 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대만의 어떤 침공 원년인데 그렇다면 2025년부터 중국은 그럴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대만 해협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6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오고 가는데 대만 해협이 군사적 안보 위기에 놓이고 상당히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정학적으로 또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2025년은 대한민국한테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평론가님 모시고요.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